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냐고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2021년 지방 7급 행정학 문제의 경우는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항상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영역, 두 번째는 이제 신구 문제의 조화, 세 번째가 난이도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다만 이제 1편 기초이론의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출제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인사행정 쪽에서 좀 비중이 약간 높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신구 문제의 조화는 난이도 문제와 직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실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늘 출제가 됐던 문제들은 평소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쉽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출제가 잘 된 경우에는 뭐 나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좀 쉽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쉬운 내용이라도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어렵다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일단 모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모건에 의하면 8가지가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전공자들의 경우는 꽤 유명한 학자입니다. 8가지 이미지가. 네, 근데 다만 이때까지 수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실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정책 평가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지만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나머지 문제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늘 출제가 됐던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듯이 20대 80의 법칙 또는 10대 90의 법칙이죠. 네,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생소했고 물론 기존의 문제라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난이도의 경우는 예년과 비슷했다. 아니면 새로운 형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보통은 7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 문제가 서너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약간 같거나 낮은 편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 제가 해설하는 거는 이제 B책형을 갖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설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이제 관료제 모형에서 막스 베버가 되겠죠. 가 강조한 행정 가치는 하는 문제인데 뭐 이건 비교적 쉽죠. 예, 그래서 3번의 능률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관료제, 수직적으로는 계층제, 수평적으로는 전문화. 그러면 이제 주어진 목표를 좀 더 능률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네. 2번 문제. 다음은 콕과 로즈가 제시한 의제 설정 과정이다. 가나 다죠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고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지문이라서 그렇겠지만 뭐 다 읽어보고 푸는 것이 아니라 가의 경우는 사회 문제가 막바로 정부지로 채택이 되고 끝나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시면 이건 이제 내부 조건형이죠. 따라서 1번, 3번은 소거하고요. 네. 나에 보시면 사회 문제가 공중우제화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우제로 채택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외부주도형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답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의 경우는 사회 문제가 먼저 정부제로 채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네. 그래서 공중우제로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동원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역시 공부를 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3번에 보시면 공무원 인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이 문제는 사실 최근에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가 사실 이제 실적주의가 너무 시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험에 유리한 계층만 공무원에 충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이 속한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계층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실적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대표 관료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번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표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가 아니고 오히려 대표 관료제가 실적주의를 기존의 실적주의를 비판하고 등장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역관주의가 안 좋고 실적주의가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역관주의도 나름대로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응성이라든지 공직의 특권화를 배제할 수 있다는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역관주의가. 실적주의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특정 계층에 의해서 공직이 장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의 경우는 인구 구성적 특성이죠. 또는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되도록 공직을 구성함으로써 결국은 대응성을 더 높이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대표 관료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충분한 수험 기간을 갖고 공부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문도 그렇고요. 4번에 보시면은 사실 뭐 예산 분류가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전혀 안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정답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3번을 먼저 볼까요? 예산의 분류에 있어서 기능별 분류. 그러니까 기능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기능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 기억나시죠? 기능 하는 일. 그래서 기능별 분류의 경우는 국민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기능별 분류를 시민을 위한 분류, 더 줄여서 시민의 분류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1번 기능별 분류의 경우는 이게 예산 제도로 본다면 PBS 신축성이죠. 그래서 재무행정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민주성이 재정 통제에 고, 그리고 신축성이 능률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기능별 분류는 신축성은 좋은데 회계 책임이 불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회계 책임이 명확한 것은 품목별 분류죠. 품목별 분류.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통제는 좋지만 품목별 분류가 신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능별 분류의 경우는 신축성. 그런데 재정 통제가 어렵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 그런데 이제 품목별 분류의 경우는 재정 통제는 좋은데 신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기능별 분류와 품목별 분류가.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예산의 조직별 또는 조직체별이라고도 해요. 조직체별로 분류했을 때 사실 그 예산 지출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서 얼마를 쓰는지는 아는데 무엇을 하려고 예산을 쓰는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비교적 정답을 찾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로 보여지고요. 5번에 보시면은 정책 결정 모형이죠. 자,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정책의 본질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책 결정에서 가치 비판적 발전관에 기초한 가치지향적 행동 추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세 번째,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매몰 비용으로 인해서 현실적 합성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현실적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서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모형의 대표적 모형은 합리 모형이 되겠죠. 예. 그런데 우선 4번을 볼까요?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 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합리 모형의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less input, more output한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결과적으로 합리 모형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요즘 문제들은 박스에서처럼 그 모형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해 놓고 또 그걸 또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어렵게 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택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1번은 점중 모형, 2번은 쓰레기통 모형, 3번의 경우는 회사 모형을 각각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박스에 있는 지문의 내용이 합리 모형 관련된 거는 4번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6번에 보시면은 정부 규제죠. 1번에 보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정책 유형에서 경쟁 사실은 정부의 규제를 이제 경쟁적 규정책과 보호적 규정책을 구분했을 때 보호적 규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경쟁적 규정책에서 방송권 기억나시죠? 네, 항공 취향권. 네. 그래서 종합 편성 채널의 운영권 이게 방송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종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레어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중에서 이거는 경쟁적 규정책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2번에 보시면 요거 요새 질문 잘 나오죠.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피규제자의 어떤 자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네거티브 규제가 더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3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마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식이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지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모래죠, 모래. 예. 박스를 만들어 놓는데 규제 샌드박스가 뭐냐면 이제 신기술, 그렇죠?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신제품이나 또는 신서비스가 출시가 됐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사실은 상식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4번에 보시면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 4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경제적 규제는 고객 정치와 관련이 있고요. 사회적 규제의 경우는 기업가적 정치와 관련이 있다. 뭐 제가 평소에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에 보시면은 제가 항상 강조한 것 중에 보다는 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뭐 내용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예. 공공선택 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공공선택 이론은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보다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서 공공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내용도 어렵지 않고 뭐 패턴도 정해져 있는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다른 보기들의 경우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사실 뭐 공부를 좀 한 분이라면 거의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8번에 보시면은 톰슨의 기술 분류에 따른 상호 의존성과 조정 형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는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사실은. 알고는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톰슨의 기술 분류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1번 집약형이 있고요. 3번의 연속형 또는 길게 연결된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4번의 중개형. 그러니까 2번은 없는 거죠.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집약형 기술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게 종합병원이죠. 사실은 종합병원. 그래서 연속적 상호의존성이 아니라 교호적. 그러니까 일테면 집약형 기술 같은 경우는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과가 이제 모여서 뭐 컨퍼런스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호적 상호 의존성이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중환자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종합병원에서 그때그때 컨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 회의가 아니라 부정기적 회의가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의사 전달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연속형 기술이라고 해서 요거는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 회사 있죠. 그래서 A라는 작업이 끝나면 다음 B로 넘어가고 B라는 작업이 끝나면 C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연속형 기술을 길게 연결된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호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연속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 회의가 열리는 거죠.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기적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수평적 의사 전달이 아니라 이제 위에서 시키는 거죠. 수직적 의사 전달이 이루어진다. 4번에 보시면 중개형 기술의 경우는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은 중개잖아요. 중개. 공인중개사. 집을 팔겠다, 사겠다. 그 다음에 은행 있죠. 은행. 예금을 하겠다, 대출을 받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중개형 기술의 경우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적 상호 의존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뭐 사고 팔려면 모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규칙과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톰슨의 기술 분류의 경우 우리가 집약형, 연속형, 중개형을 알고 있는데 조금 깊숙했던 거죠, 사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좀 풀기가 좀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9번에 보시면 공문의 고충 처리, 고충 처리도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있고 이제 그 밑에 소총심사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고충심사위원회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1번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고공단위죠.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이제 중앙 고충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이 있어요. 보통 중앙 고충심사위원회, 보통 고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중앙 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은 소총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여기 이제 법령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고충 처리 대상은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 조건과 성폭력 범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소총심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면, 이 고충심사의 경우, 고충처리 대상의 경우가 좀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소총심사위원회 결정은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이론 강의에서도 그다음에 심화 법령에서도 봤지만 소총심사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는 거죠. 법적 기속력이 있다. 근데 이제 고총심사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아시다시피 소총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죠. 그러니까 결정에 법적 기속력을 주는 데 비해서 고총심사위원회는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4번에 보시면은 고총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한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총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맞는데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합의 요게 이제 틀린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이 있고 중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보통 고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요. 5명 이상. 그리고 이제 출석 위원 과반수. 그리고 중앙 고총심사위원회의 경우는 위원 중에서 3분의 이상이죠. 3분의 이상. 그래서 과반수가 틀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게 보통인지 중앙인지를 구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합의니까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뭐 보통이 됐든 중앙이 됐든 간에 둘 다 틀렸다. 둘 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11번에 보시면은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인데 자, 박스에서 첫 번째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 책임을 지며 딱 보시면 이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독립성과 합의성에다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독립합의형, 그다음에 비독립 단독형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유형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 행정수반이 인적 관리에 직접적 책임을 진다. 독립성이 없는 거죠. 비독립 단독형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기관의 장은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거니까 비독립 단독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지문은 뭐 굳이 안 봐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1번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독립합의형. 그러니까 우리가 역관주의에서는 중앙인사기관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실적주의 중앙인사위원회. 그래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합의성을 부여한 것은 결과적으로 역관주의 폐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서 정치적 중립성,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역관주의 폐를 극복할 수 있다. 독립합의형.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번에 보시면 인사기관의 구성 방식을 통해서 인사정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 일관성이 나오면요. 위원회가 좋아요. 합의제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비독립 단독형은 기관장이 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처럼 처장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이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원회의 경우는 이걸 부분교체제라고 하거든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위원이 있었을 때 위원회 임기를 일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변화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단독형의 경우는 기관장 교체에 따라서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데 합의제의 경우는 위원들의 부분교체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의제죠. 합의제. 근데 이제 중앙인사기관을 합의제로 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었을 때 독립합의형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3번은 바로 나오네요. 합의에 따른 결정. 그렇죠? 요거는 당연히 독립합의형이다. 그렇다면 제시문에서 비독립 단독형이라 그랬죠. 4번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 벌써 나왔네요.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주의안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11번의 경우는 비독립 단독형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12번에 보시면은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 카플란, 노튼, BSC 네 가지 관점 뭐 어렵지 않죠. 예, 고객, 네오 프로세스, 재무, 학술과 성장. 그리고 2번 민주보고의 경우는 조직의 5개 구성 요소로서 전략적 효율 관리층, 중간 개선 관리층, 작업층, 일선 작업층, 기술 구조, 지원 막료 등을 제시했고요. 3번에 보시면 허쉬와 블렌차드의 경우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지시형, 말 그대로 설득형, 참여형, 그리고 위임형 이렇게 이제 분류했기 때문에 성숙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시적 리더십보다는 위임하는 그런 리더십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뭐 4번은 뭐 우리가 늘 봤던 거죠. 예, 그래서 뭐 크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요. 13번을 만약에 나는 13번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국민경제 3대 과제 있죠. 예. 이거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학습이 안 되시면 아마 3번 문제는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국민경제 3대 과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득분배 형평성, 경제 안정이죠.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행정학에서 아무 말이 없이 정부는 무조건 중앙정부다. 그러니까 정부는 세 가지가 다 되죠. 예. 시장은 효율성이고. 근데 우리가 티브 모형 있죠. 티브 모형. 자, 잘 보세요. 세 가지 중에서 지방은 형평성. 그렇죠? 나머지는 정부죠, 정부. 물론 이게 참 쉽지 않은 파트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효율적일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성이 존재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성립할 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3번 보세요. 3번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즉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국가에서 지역 간의 평등 또는 형평이죠. 형평. 평등한 공공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 분권보다는 중앙 집권인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경제 3대 과제에서 시장과 정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이 효율성에 월등히 유수한 거고 형평성은 정부가 좋은 거고 이거를 지방과 중앙, 중앙과 지방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은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형평성은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은 오히려 중앙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민경제 3대 과제를 정확히 알면 행정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국민경제 3대 과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아마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하여튼 국민경제 3대 과제는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건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이제 조직에 대한 이미지가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8가지. 예. 그래서 일단은 1. 문화로서의 조직이죠. 예. 그리고 3. 심리적 감옥. 심리적 감옥. 예.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예. 아니, 물론 직장인들도 다른 이미지가 있기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에 흐름과 변화 과정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그 밖에 기계장치. 어떤 그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마치 밴딩 머신, 커피 자판기처럼 일정한 투입이 있으면 일정한 산출이 있다. 기계 또는 기계 장치. 자, 그 다음에 유기체로서의 조직이 있어요. 유기체,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조직은 조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직론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조직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 유기체로서의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두뇌로서의 조직, 두뇌. 그 다음에 이제 정치체제 또는 정치로서의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사내 정치라고 하죠. 사내 정치. 그래서, 일테면 조직 안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 수단, 지배 도구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2번은 일단, 모건이 제시한 8가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20대 80의 법칙 또는 10대 90의 법칙, 이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 조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또 나온다면 추세를 띄는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좀 일회성,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기출문제를 그렇게 봤어도 이게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고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15번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정부는 이제 박스형인데 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서 매년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죠, 5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 운용 계획, 즉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죠.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면 1번, 4번 소거하고 그런데 보니까 나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기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지침이죠. 예산 편성 지침은 매년 3월 31일까지죠. 각 중앙원수장에게 통보한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정답이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뭐 시험을 보셨다면 2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셨어야 되죠.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 다음 연도 4월 10일이 되겠죠. 까지 감사원에게 감사원에 제출한다라고 볼 수 있다. 국가결산 보고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 주기 또는 예산 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펼치면 3년이라 그랬죠. 예산 주기가 그러니까 집행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D-1년에 편성, 심의하는 거고 집행한 다음에 회계검사 결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겹치는 거고 이걸 펼치면 3년의 주기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은 사실 이 패턴이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2번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5년이죠. 5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죠. 3년. 5년 전 3년까지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지분들은 뭐 큰 논점은 없죠. 그래서 요 패턴의 경우 숫자를 바꿔서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퇴직일로부터 3년. 그래서 숫자 바꾸기가 유독이 이 문제가 잘 나와요. 유독이. 그래서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 17번의 경우는 너무 쉬웠죠. 1번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 특별,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소반전 교부세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 제시문을 보면 지방재정 조정제도에는 지방교부세도 있고 국고보조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국고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고 3번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광역이 기초한테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말이 안 됩니다. 뭐 중앙정부가 뭐 자치단체한테 배분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둘 다 의존재원이죠. 의존재원인데 사실 그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통 교부세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보통 교부세는 일반 지원이란 말이에요. 용도의 시정이 없다. 용도의 시장이 없다. 지정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고보조금은 의존 지원이면서 특정 지원이란 말이죠.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되겠죠.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는다면 결과적으로 자율성이 약화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18번의 경우는 제가 볼 땐 트릭인데요. 트릭. 왜냐하면 전자정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보시면 사립대학은 적용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법에 보면은 그 대상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있어요.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에서도 이제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지문 1번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법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법의 주 대상은 사립대학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 법의 대상에 있어서 고등교육법상 말하자면 그 설치된 학교의 경우 그리고 사립대학은 당연히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지문들이 예전에 나왔던 자주는 아니지만 나왔던 지문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속을 하셨다면 좀 쉬웠을 건데 말이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논리 오류형. 전자정부법인데 왜 사립대학은 정부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고등교육법상의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 학교의 경우 사립대학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은 말도 안 되는 건 아마 아실 거고 주민 참여예산 제도니까. 그다음에 2번이 맞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예산 성과금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렇죠.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4번에 보시면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소요기간에 관계가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2년 이상. 그래서 소요기간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기간에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 20번에 보시면 사회실험인데요. 일단은 사회실험도 기억번 보세요. 자연과의 실험실 실험과 마찬가지로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실험 집단도 있고 통제 집단이 있는데 비교 집단이라고도 하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회실험의 경우도.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에 보시면 진실험의 경우도 호손실험의 경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험을 한다고 해서 호손실험을 방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교재에도 보면 진실험의 문제점 중에서 호손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험의 방법을 활용한다고 해서 꼭 호손 효과를 방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 사회실험을 왜 하느냐.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무작위 배정할 수 없어 집단 간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준실험의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실험에 있어서 출제자들이 볼 때는 실험적 방법이 있잖아요. 실험적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비실험이 있고 실험적 방법이 있고 준실험이 있고 다시 진실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실험이니까 비실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실험은 주로는 준실험이나 진실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비실험하고 실험적 방법의 구분의 핵심은 뭐냐면 비교 집단이 여부, 없다, 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0번 문제는 은근히 좀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실험은 비교 집단이 없다. 통제 집단이 없다. 실험적 방법. 이게 사회실험이거든요.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준실험과 진실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작위 배정.
동질수 확보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리을 무작위 배정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준실험을 채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험적 방법이 바로 사회실험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났다면 좀 비교적 문제를 풀기가 쉬웠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초이론 부분에서 출제가 몇 문제가 안 됐어요. 한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서 통상적으로 본다면 기초이론에서 뭐 적어도 3문제, 보통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서 좀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인사행정의 비중은 좀 높았죠.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곤, 조직의 8가지 이미지 그리고 사회실험이죠. 예. 최근에 좀 새롭게 출제가 되는 경향, 모곤의 뭐 이론은 거의 뭐 처음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좀 비교적 익숙한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8번 문제 정도가 좀 알고 있지만 약간 어려운 그런 이제 뭐 부분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예년에 지방직 7급 그 난이도와 좀 비슷했거나 아니면 약간은 좀 난이도가 좀 낮지 않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자,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결과도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 이전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시험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항상 생각이 됩니다. 자, 해설 특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